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영팔입니다. 오늘 밤 자정이 되면 이명박 정부가 막을 내리고 박근혜 정부가 시작됩니다. 광주 전남에서는 기대보다는 우려가 더 큰 것 같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신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박혜자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박혜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형석 광주시 경제부시장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형석입니다. 이영철 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최지연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사무처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그럼 먼저 지역민들은 박근혜 정부 출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감으로 조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그 정권 자체가 보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 보수적인 성향을 그대로 띄고 아마 경제 민주화라는 그 이슈가 빠졌잖아요. 처음에는 그 이슈화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걸 봤을 때는 다시 또 역행하지 않나, 변화된 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성 대통령이 처음이라 사실은 우려도 되고 기대도 많이 되지만 한 가정을 꾸려보신 분이 아니시다 보니까 엄마로서 좀 많이 걱정스러워요. 자식을 길러보지 않은 엄마 그 어떤 그런 마음을 잘 헤아려 갖고 육아 정책이나 어떤 교육적인 방향들, 저는 이제 애를 많이 기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 갖고 좀 우려를 더 많이 하고요. 생각 밖으로 탕평책을 쓰지 못한 것 같은 그런 감이 드네요. 그래서 이쪽 원암 지방을 한 사람으로서 좀 서운하기도 하고. 박근혜 대통령, 이번에 실천을 꼭 옮겨야지. 실천하는 게 우리 호남을 완전히 칼세버린다. 내가 그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도 5년 동안 이렇게 진정성 많이 보여주시면은 저희가 보수 정부나 보수 정당도 지원할 수 있는, 지지하는 그런 여론이 많이 생성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민들 한마디로 그 박근혜 정부 출범에 대해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수위 과정에서 지켜봤습니다마는 박근혜 정부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네, 우선 기대를 표명하기보다는 저희 그 민주통합당에 대해서 정말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셨는데도 저희가 그 뜻을 다 받들지 못해서 송가다는 말씀부터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박근혜 그 당선인께서 선거 과정 속에서 여러 번 국민 대통합을 말씀을 하셨고, 또 지역의 또 그 인재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시겠다라는 말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부디 잘 해주기를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가장 큰 문제였던 불통이라고 하는 거, 부디 박근혜 정부에서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민운동 하시는 최지연 사무처장께서는 어떻게 기대를 하시는가요? 네, 내일이면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요. 정말 잘해서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선제 조건이 실은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의 지난 그 실정과 오류, 이런 것들을 분명히 바로 잡고 또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구체적인 어떤 실현 방안들이 나와야지만이 우리 국민들도 성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만큼 기대를 갖고 있지만 인수위 과정이라거나 또 이런 인선 과정들을 보면 좀 많이 우려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계속 바로 잡아가야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우려가 되지만 기대를 하신다, 이 말씀이시죠? 행정학자 입장에서 보시면 기대와 우려 어느 쪽입니까? 우선 박근혜 정부는 그 이명박 정부에서 많은 실정을 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고치겠다라는 출발점을 갖고 있어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인선 과정에서도 보면은 그 노무현 정부나 이명박 정부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인선이 된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세 과정에서도 나타났었던 이 국민과의 소통 문제, 젊은 층과의 소통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데 그 문제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좋은 길을 보여주지 못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광주시, 그러니까
강훈태 광주시장께서는 첫 내각 인선에 대해서 호남올 때다. 그러면서 유감을 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영석 부시장께서는 기대를 하십니까? 우려를 더 크게 하십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대 반, 우려 반 이렇게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우선 이제 지난 2012년에 대통령 선거 투표 성향이 세대 간 투표, 그리고 또 지역 간 투표, 그리고 2년 간 투표가 이루어졌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박근혜 당선자께서 100% 국민 행복 시대를 열겠다, 또 대통합의 정치를 하겠다 했기 때문에 이런 세대, 지역, 이념을 뛰어넘는 대통합의 정치를 펼쳐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제 우리 지역민 입장에서는 박근혜 당선자에게 많은 지지를 안 했기 때문에 혹여 우리 지역이 소외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들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당선자께서 그런 지역민들의 우려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큰 틀에서 대통합의 정치, 그리고 또 대탕평 인사를 해주기를 또 기대합니다. 일단 내일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흔히 그 초기 정부의 구성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어떤 점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뭐 인사가 만사다 하는 얘기는 정부 구성 때마다 늘 얘기를 해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 임명 과정에서도 굉장히 문제를 보였고, 또 그때 이제 소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돼서 정권 초기 한 3, 4개월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될 거고, 또 깨끗한 능력 있는 분들이 새롭게 출발을 해 주어야 그 이후에도 잘 모든 문제가 풀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에서 봤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 우선 부정적인 각도에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내일 출범하지만은 현재 정부 조직 개편안이 표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비정상적으로 출범하는 게 지금 불가피하죠? 그 부분도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장관이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빨리 자기 조직을 파악을 하고 자기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초기에 벌써 한 2, 3개월을 우왕좌왕하면서 보낸다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정부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야당 입장에서 보면은 출범하는 모습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정부 조직 개편이 지금 타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 불투명한 상태고요. 저희 생각에는 아무튼 그 25일까지라도 어떻게 정부 조직법이 통과가 되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가 아는 바에서는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전혀 국민의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협의할 그러한 양보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나 이러한 기능들이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소통과 양보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이번에 첫 내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정부가 가장 힘이 있을 때죠. 그래서 처음 정부 출범 6개월 이내에 통상적으로는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할 정책의 골격이 짜여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벌써 저희가 볼 때는 한 보름 정도는 정부의 출범이 늦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추측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의 지금 인선들이 청문회 과정을 거쳐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몇 분들은 공공연하게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게 보면은 얼마나 정부의 출범이 늦어질 것인가.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 했었는데 사실은 준비가 안 됐다라는 얘기를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는 특히 더 예민하고 또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부 출범 바라볼 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박근혜 정부의 이제 정책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며칠 전에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5개 국정 목표, 그리고 또 21개 국정 전략, 그리고 140개 이제 국정 과제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공약 사업들이 좀 빠져 있어서 다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향후에 이제 이런 부분들 잘 챙겨서 다시 발표를 하겠다, 여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 당선자께서 과거에 세종시 특별법을 개정하려는 부분을 사수하는,
즉 분권의 마인드 이런 부분들 좀 갖고 계셨고 특히 경제 민주화나 그리고 또 복지 확대 이런 약속들을 하셨는데 지금 5대 국정 목표에 이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좀 미약하다 하는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 광주광역시 입장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상황인데 기대도 있지만 우려가 더 큰 것은 아마 첫 청와대 내각 인사에서 그 결과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광주 전남 입장에서는 이번 인사에서 호남을 철저히 배제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죠. 네, 대통합 탕평 인사를 아주 강조를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이제 어떤 탕평이라거나 대통합이 지역이나 성별, 그리고 세대 뭐 이런 것을 총망라를 해서 이제 두루 이런 부분이 고려가 됐을 때 통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또 지역 부분에 있어서도 그 인사가 그 우리 지역 출신이 많이 이렇게 반영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지역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그럼 이 대통합이라는 말이 공허한 공약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느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실망을 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은 이제 그 첫 내각 구성에 있어서의 이제 그런 인사들의 면면을 봤을 때 이번 정부의 어떤 그 정체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민들이 많이 느끼실 텐데요. 이제 예를 들면 그 경제부총리의 특징이 그간 이제 성장을 좀 중시하는 그런 면모를 봤을 때 앞으로 또 우려되는 부분이 이전에는 어떤 경제적인 약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동권의 약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 개선되기를 바라는데 또 성장 일변도로 갔었을 때는 많은 규제 안 하라거나 또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기보다는 또 악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 사회자님께서 기대 반 우려라 반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당연히 이제 우려하는 부분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기대로 이렇게 바뀌기를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국민들의 소리를 잘 들어주시기를 막강한 지금 이렇게 권력이 이제 지금 있는 초기이지만 오히려 이럴 때 더 낮게 소리를 듣는 것이 바람직한 우리 대통령님의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전남 입장에서 보면은 내각 인선 결과 예상대로입니까? 어떤 기대가 있었는데 빗나간 겁니까? 글쎄요, 기대를 전혀 안 할 수는 없죠. 저희가 그 대선 과정에서 뭐 박근혜 그 후보자 시절에 호남에 눈물을 닦아주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고, 예. 또 저희 역시 그 대통합이라고 하는 원칙에 있어서는 민주당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대가 일부 있었지만 이번에 그 인사를 보게 되면 정말 검증도 없고 균형도 없는 인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그 최 차장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저는 이번 인사는 산무의 그 인사다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지역도 없지요. 또 우리가 보면 여성도 없습니다. 예. 또 젊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사실은 결여되어 있는 인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지금의 그 후보자로 나와 계신 분들은 대부분 특권의식 또 과거에 어떤 그 정권에서 상당 그 수혜를 받았던 분들 또 어찌 보면은 출세에 지향적인 분들 또 한편으로 고위공직자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나 또 한편으로 민간 영역에 가서도 또 고액의 연봉을 그 받아서 소위 말하면 민간과 공적 영역을 넘나들면서 정말 온갖 그 특혜를 받았던 그런 회전문 인사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예. 오죽하면 새누리당에서부터 이러한 것에 대한 그 문제점들이 지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문제고 또 한편으로 인선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다양성의 생명인데 이러한 다양성에 대한 기본 원칙들이 정말 그 소홀히 된 것 같아서 일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상당 부분 그 실망으로 바뀌는 그런 감이 없지 않습니다. 네. 경제부시장이신데 중앙정부에서 예산도 많이 가져와야 할 입장이시죠? 예, 광주 전남 출신의 그 장관이 없다. 굉장히 걱정될 문제 아닙니까? 예. 저희들도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주광역시에서도 간부회에 있다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강원태 시장께서도 굉장히 이번에 내각 인선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요. 국무총리를 포함한 18명의 지금 국무위원 중에 실질적으로 호남 인사는 단 한 명,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한 명에 지금 불과하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향후에 국비를 가져와야 될, 그리고 또 저희들의 광주광역시나 또 전라남도의 지역의 공약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많은 좀 어려움이 따르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는 차관이나 이제 1급 인사에서 경제부처 요직에 우리 지역의 인사들이 좀 많이 발탁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 다행스럽게 청와대 인선에서는 우리 지역 인사들이 다소 발탁이 돼서 그것은 또 한편으로 좀 다행스럽게도 생각을 합니다. 예. 방금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호남 출신이라고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본적만 전라북도이고 생활은 서울에서 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이제 저희는 보기에 측근 챙기기의 그렇죠. 일환이죠. 사실은 예. 호남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예. 현재까지 인선 결과를 봤을 때 광주 전남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을 하실 수가 있을까요?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가장 아마 이번 인사의 특징이 제 생각에는 방금 우리 박 의원님께서도 산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예 그런 지역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라든지에 대한 고려 없이 전문성 중심으로 인사를 한 게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듭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미래전략위원회 등의 브레인 집단에서 이제 발탁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은 꼭 지역 출신의 인사가 없더라도 그 사람들의 전문성에 의해서 지역의 전략적 중요성을 평가를 해서 예. 정책을 내릴 수도 있다라는 그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여전히 기대를 좀 해보자 이 말씀이시고요. 예. 그렇다면은 이제 편향된 혹은 편중된 인사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국가정책의 차별로 이어졌을 때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뭐 사람 쓰는 거야 자기 사람을 쓸 수도 있지만은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 호남 소외 논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러한 인사가 국가정책의 차별로 이어졌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과거에 저희 국내정부 그리고 또 참여정부 때는 지역의 균형 인사들이 좀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이제 지역 불균형 인사에 대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대중 정부 때도 수도권을 제외하면 영남이 5명 그리고 호남이 5명, 참여정부 때도 이제 영남이 7명, 호남이 또 4명 이렇게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 이제 다소 박근혜 정부보다는 좀 나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도 영남이 5, 이제 호남이 2명밖에 없는 이렇게 지역적 차별이 나타났었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5명과 2명이 큰 국가 정책에서 이제 5+2 광역 경제권으로 나타나 버립니다. 예. 그래서 영남은 동남권과 대동권으로 해서 2개로 나누어서 국가 정책이 시행이 됐었고요. 우리 호남은 하나의 광역 경제권으로 묶여서 정부의 예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았던 게 사실입니다. 예. 그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저희들이 좀 편중된 인사다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향후, 그 인사를 보고 향후 5년 동안에 광주 전남에 대한 정책이 이렇게 될 것이다.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그 인사의 후보자들의 면면을 보게 되면은 이제 몇 가지 우려가 있죠. 예. 첫째로는 대부분의 그 장관 후보자들께서 신자유주의자라고 하는 거. 그 점 때문에 어찌 보면은 균형 그 발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는 거 아니냐.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당이 생각했던 경제 민주화 같은 의제들도 상당 부분 실종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그 우려가 되고요. 그래서 성장론이라든가 또 현장의 노사 문제도 현장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그 후보자들이 구성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어떤 그 뭐랄까요 소통될 수 있다거나 또 우리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그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성향을 가진 분들이 참 찾기가 그 어렵습니다. 또 실제 그 발표한 그 인사와 함께 어제 발표했던
그 비전에서도 국정 과제에서도 사실 저희 지역의 그 과제들이 대부분 그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그 과제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저희도 우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그 정치인들이 또 그 국회를 통해서 어찌됐든 그 뜻을 모아서 예. 저희 지역의 그 여망을 담아내는 또 저희의 견제 역할이 더더욱 중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광주 전남의 입장에서는 이제 편중된 인사가 결국 정책 차별로 이어질까 이게 지금 걱정이 될 텐데 만약 그렇다면 심각한 일이 되겠죠? 예, 꼭 우리 지역 인사가 등용이 돼야지만이 어떤 지역의 현안이라거나 또 지역의 어떤 수건 아니면 어떤 지속 가능한 우리 광주 전남을 위해서 그게 꼭 가능하다라는 전제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런 어떤 지역과의 소통 그리고 또 지역의 어떤 그런 비전과 발전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꼭 우리 호남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국정에 그 어떤 시스템적으로나 담보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있는 건가? 그럼 그런 것을 하려고 하는 노력은 있는 건가? 또 그런 것도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에도 어떤 가시적인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지역 인사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또 호남 소외론까지 이야기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한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문화도시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것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도청 구도청 부지 문화전당은 건물은 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의 그 내용적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처럼 그 예전 정부에서 했다고 했던 사업이라 그래서 정권에서 했던 사업이라 해서 그거를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이게 지역을 위해서 아니면 우리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하면 지속적인 관심과 또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맥이 끈 부분.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과정이 계속 된다라고 하면 역시 그 호남 차별론, 예를 들면 뭐 그런 지역 소외 그런 것들이 계속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래서 큰 틀에서의 우리 국가 어떤 발전이라거나 지속 가능한 국가 어떤 그런 측면에서의 지역을 같이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실제로 동감하는데요. 거칠게 표현하면 이명박 정부는 지역 균형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었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는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지역 분권이라든지 재정 분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견해를 이미 표명을 했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그렇지만 지역 발전을 해야 된다. 뭐 국민 전체의 행복 이런 것을 내세우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야말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 기술성에 입각해서 지역 발전에 대한 나름대로의 안을 내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발전위원회나 몇몇 지역과 관련된 위원회들이 자문기구인데 아마 이런 기구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새 정부가 안을 낼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한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5대 국정과제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 안정과 통합의 사회 네 번째 항목이 이제 지방 우리 지역과 관련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인사들 내각 몇 면이 뭐 수도권과 영남 출신으로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서 과연 사회 통합을 이상적으로 바람직하게 이뤄낼 것이냐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회자님 말씀대로 지금 안정과 통합 사회 5대 국정 목표 중에 이제 지방 분권 촉진 그리고 또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과제가 들어있기는 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한 의지 그리고 또 지금 내각 인선 과정에 나타난 장관들의 면면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확실하게 지방 분권의 과거의 참여정부에서처럼 분권이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우려는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장관 내정자들의 지역을 보면 수도권이 지금 벌써 10명 가까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분들이 지방 분권 그리고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을 어느 정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또 정책적 배려를 할 것인지 다소 좀 염려스러운 부분은 지금 잠재돼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역시 그 기술 관료라고 하는 테크노크라트들은 뭐 새로운 변화나 어떤 그 본인의 어떤
강한 철학을 내세우기보다는 그저 주어진 과제에 충실하게 따라가는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새로운 어떤 지역에 대한 그 관점이라든가 혁신적인 발전 계획 이러한 것은 참 기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저 주어진 과제에는 뭐 성실히 임하겠지만 지금 현재 어떤 잘못된 지역의 소외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첫 조각으로서 상당히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명박 정권 때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이런 정책이 거의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수도권 집중적인 이런 정책이 강화되면서 이제 비수도권과의 격차가 이제 벌어졌고요. 더군다나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는 지금 전혀 국가균형발전 또 지방분권 이런 얘기는 아예 공약 과정에서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공약 과정에서 이제 지역 개발 안들은 이렇게 냈었는데 네. 큰 그림에 틀에서. 관해서는 지금 제가 아는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 이제 약간 우려가 되는 측면 중에 하나가 경제 민주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가 예. 그것이 이제 빠졌는데 경제 민주화가 한 두 가지 정도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성장 중심이 했던 것을 중소기업과 또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그런 쪽에서의 경제정책의 추진이라는 측면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 경제민주화를 넓게 생각한다면 또 지역균형도 경제민주화의 하나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빠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아직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균형이라든지 균형성장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내세운 게 없고 지금 지역발전위원회나 관련위원회, 분권촉진위원회 등에 대해서 새로운 방향의 아마 제도적인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은 아직 지켜봐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국민 대통합, 인사 대통령 계속 강조를 선거 과정에서도 했었고, 근데 지금 현재 진행되는 거 보면은 이런 사회 통합 잘 이루어낼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지요? 예, 그러니까 100% 대통합이라고 하셨습니다. 100%라는 말로 강력한 의지를 표출을 하셨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이제 우리 호남민이 또 봤었을 때는 실은 우리 호남에서는 이제 박근혜, 당선인을, 지지가 높진 않았지만, 전국의 득표를 보면 실은 어찌 보면 좀 비등비등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호남만이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국민 여론과 전혀 이렇게 다른 표를 행사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질 않는데요. 그만큼 대통령으로 당선은 되셨지만 또 그만큼의 또 반대의 입장을 있었던, 그러니까 그 반대 입장을 했던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의 많은 실정, 예를 들면 요번에 최근에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국정원 선거 개입 논란, 그리고 언론 장악, 그리고 민간인 사찰, 그리고 많은 민생 경제 지수가 다 하락을 했고요. 민주화 지수가 다 하락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게 바로 잡아줘야 된다라는 어떤 의지의 표출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도록 하는 국정 운영을 분명히 해야 되고요. 그런 것이 대통합의 전제이고요. 그 다음에 특히 사회 약자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넘어서서 절망감과 굉장한 참담함이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비정규직 문제라거나 또 이런 노동권에 정말 이렇게 약화되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어떤 이제 성장, 아까 신자유주의의 어떤 맹신적인 부분이라거나 성장 일변도로 이렇게 또 국정 운영이 된다라고 하면 그런 많은 사회 약자들에 대한 배려나 또 이런 것이 지속 가능하게 어떤 이게 구축이 되도록 하는 그런 것이 걱정이 너무도 되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걱정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불안감에 있습니다. 국민들이 또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에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답답하다 이렇게 느꼈었는데 소통이 안 되는 것이 답답한 수준이 아니라 공포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합이라고 하는 말이 쉽게 지역이나 성별이나 또 아니면 이렇게 계층 간에 이렇게 표면적인 부분뿐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피부로 느끼고 감정으로 느끼고 좀 이런 부분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게 정말 대통합이기 때문에 실은 어떤 기계적인 어떤 편중뿐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국정 운영이 되는 또 그렇게 지지하지 않았던 그런 많은
많은 국민들의 뜻까지 헤아리는 것이 진정한 대통합이다. 저는 이런 철학을 꼭 담아 주시기를 예. 바랍니다. 걱정도 크고 우려도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뭐 걱정하고 우려만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고요. 이제 지역에서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광주 전남 지역은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정치적 불모지. 그래서 이제 여당 국회의원이 없지 않습니까? 야당의 역할, 민주당의 역할이 중요할 텐데 요즘 기대가 안 됩니다. 예, 저희가 지난 정말 대선에서 우리 지역민들의 뜻을 다 정말 담지 못했다는 것은 저희 민주당의 큰 정말 잘못으로 저는 진솔하게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다만 이번에 이제 광주에서 또 우리 호남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했던 이면에 담긴 뜻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에 결국은 우리 지역의 어떤 단합력을 또 한편으로는 보여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내세우고 있는 어떤 정책이나 이러한 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정치적으로는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고요. 상당 부분의 민생 정책이라든가 복지 공약과 같은 것은 저희 민주통합당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민주통합당에서는 먼저 새누리당에 제안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되는 공약을 뽑아서 그 공약은 먼저 국회를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 나가자라는 그러한 협의 중에 있고 저는 그것은 새누리당에서도 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입법부에서 힘을 실어줘야 되기 때문에 같이 맥락이 닿아 있는 그러한 공약들을 먼저 함께 실천해 나감으로써 우리 지역 문제도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를 찾아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예. 행정기관 입장에서는 이제 중앙정부하고 가장 중요한 게 예산 문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부분에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있습니까? 예, 이제 나름대로는 이명박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국비 예산 확보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켜왔던 게 사실입니다. 예. 특히 2013년도 국비 예산은 2조 5,181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이제 국비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요. 여기에는 이제 강원태 시장님의 여러 가지 중앙 인맥을 활용한 것, 그리고 또 지역에 박혜자 국회의원도 계십니다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의 도움 이런 것을 통해서 사상 초유의 이제 국비 확보를 달성을 했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이제 내일 출범을 하게 되면 지금 초대 내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소 저희 지역에 인사가 없어서 염려스럽습니다만 이런 전체적인 인력 풀을 또 총동원하고 그리고 또 저희들 나름대로 이제는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잘 정비된 그런 정책들을 마련을 해서 총체적으로 그리고 또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국비 예산 확보하고 지역민들이 염려스럽지 않게끔 그렇게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이제 광주 전남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지지를 박근혜 후보에게 보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대통령으로서 내일 출범을 하는데 중앙정부를 새 정부를 바라보는 입장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될까요? 앞서 시민 인터뷰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혹시 호남에서 몰표, 상대 후보에게 몰표를 준 것,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지가 약했던 것에 대해서 혹시 또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실은 그걸로 이렇게 불이익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근혜 당시 이제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그 국민들의 뜻을 헤아려주는 것이 호남인들이 아마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역의 어떤 인사 문제라거나 이제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봤었을 때도 혹시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주요 이제 기관장 인사도 남아 있고요. 이제 눈에 보이는 인사가 실은 이제 그렇습니다만은 또 많은 이제 새로운 인사들도 많이 될 겁니다. 기계적인 어떤 지역 인사가 됐었을 때만이 어떤 지역을 소외하지 않고 아니면 지역을 배려했다라고 실은 그렇게만 다 평가는 물론 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떤 이제 지역의 소리, 지역의 어떤 정서, 목소리 이제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어주는 대통령을 우리 지역민들은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새 정부의 출범을 우리 호남민들이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기대를 해주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자 이 말씀이시죠? 새 정부 이렇게 출범하는 시기인 만큼 잘 되도록 하는 게 다 성원하고 바라는 것이 다 인지상정이고 당연히 그렇게 국민을 한 사람으로서 다 바라실 겁니다. 해결나 모든 이게 국정이 잘못됐을 때는 그 피해가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당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박혜자 의원님.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장관도 중요하고 물론 청와대 수석도 중요합니다만은 사실은 내각 지금 이제 테크노크라트로 정부가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실무적인 그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관료들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우려할 만한 것이 우리 지역 그 출신들이 행정고시 합격률이 대단히 그 저조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그 가슴 깊이 반성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제대로 키워내는 거. 그래서 그 인재들이 각 사회 각 분야에 가서 정말 활동할 수 있게 하고 또 실제 내각에 가서도 과장, 국장 선에서도 여러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교육과학위원회에 그 몸을 담고 있지만 저희 그 교과부 내에서도 그 저희 지역 출신 국장이 한 명도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모든 걸 장관이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국장선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그 역할들이 있는데 그런 역할들도 우리가 이제 결국은 고시나 뭐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진출을 해야 되는데 예. 이것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급속하게 그 축소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더 저는 그 10년 이런 상황이 그 지속이 된다라고 하면 더 큰 그 문제로 되돌아오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걱정을 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정말 우리 지역이 어찌됐든 그 하나의 인재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인재가 크기 위해서는 10년, 20년의 그 세월이 그 필요한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부터 우리가 우리 인재를 키우기 위한 정말 노력들을 아끼지 않아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인재도 별로 지금 배출이 좀 전과 다르고 그 다음에 차관 인사는 안 됐지만 장관 청와대 인사에서도 호남 지역 사람들이 없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정치인과 행정관료들이 협업해서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따오자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하나 덧붙여야 될 건 제가 보기엔 이제 지역 발전 전략에 관한 큰 그림이 우리가 좀 더 그림을 잘 그리는 게 중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아시아 문화사업 얘기를 하셨는데 실은 지금 현 정부에서 얘기하는 창조 경제의 핵심이 아시아 문화사업과 관련된 그러한 사업입니다. 예. 아시아 문화사업을 단순히 그 전시하고 컨벤션 하는 거로 생각할 게 아니라 실은 창조 도시, 창조 산업 얘기하지만 중요한 건 창조 산업이거든요. 창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소프트웨어도 만들어야 되고 필요한 공연할 수 있는 그것도 만들어야 되고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관련된 그 서비스에 대한 인재들을 만들어내는 건데 지역에서 그런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서 그것을 이 지역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삼았다면 지난 몇 년과 같은 그런 낭비가 없었을 거고 지금 새로운 정부가 창조 경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이 지역 발전을 얘기를 한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지역 인사는 없지만 테크노크래트들이기 때문에 테크노크래트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미 있는 전략이라면 채택될 가능성도 크지 않겠나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그 준비를 누가 해야 됩니까? 예, 이제 그게 이제 학계에서도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칭 예컨대 서남권 발전 전략 포럼 예. 같은 거를 10년, 20년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 이런 방법에 따라서 발전 전략을 다듬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인천이나 부산만 해도 그런 게 나름대로 발전연구원 및 여타 학계 또 공무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광주가 못할 이유가 없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설득력 있게 장관이건 차관에게 가서 이러이러한 것이 굉장히 단순히 지혜의 시혜를 베푼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에서 우리가 굉장히 할 만한 중요한 역할이 있다. 그러니 투자를 하고 재원을 달라. 이런 전략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 낙후 지역이다, 소외 지역이다. 그러니까 뭐 배려해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이제
적극적으로 명분과 논리를 개발해서 중앙정부에서 주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자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아시아 문화 사업을 계속 예를 든다면, 그런데 동남아나 중앙아시아 쪽에 굉장히 그 유력한 자원들을, 그쪽 문화와 관련된 자원들을 광주에 초빙을 해서 그 사람들을 바탕으로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낸다면 시설 투자에 비해서는 투자는 훨씬 적게 들면서도 더 좋은 효과를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박 의원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그 박근혜 그 정부에서 제일 저는 기대되고 있는 분야 한 가지가 첫째 1번에 들어있는 게 과학입니다. 지금 과학을 발전해서 그 과학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저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지금 우리가 그 과학도시를 지향하고 있고 또 광주시에서 과학벨트 사업을 적극적으로 그간에 우리가 이제 대전에 비록 주는 뺏겼지만 그러나 과학벨트를 대구와 같이 대전, 대구, 광주 삼각벨트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정말 이 일을 그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과학벨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국정의 선두에 선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진 방향이기 때문에 광주에서 일단 밑그림을 잡기는 제대로 잡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지역 공약 지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돼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먼저 이제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5+2 광역 경제권 이건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 우선 폐지를 하고요. 저희 광주광역시 대선 공약 사업들이 이제 자동차 100만 대 생산기지 및 친환경 그린카 클러스터 조성부터 시작해서 많은 공약 사업들, 7가지 공약 사업들이 지금 제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또 이명박 정부에서 이제 실현되지 못했던 동북아 상품거래소 관련 또 추가 공약들을 또 7가지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공약들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하나하나씩 실현됨으로 해서 전체적인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또 방금 우리 박혜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학 분야에서의 발전 가능성은 우리 광주시가 나름대로 이제 R&D 특구를 조성을 해서 여기에 첨단 과학 산업 도시로서의 지금 운비를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들을 많이 제안하고 또 그런 정책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그 이른바 창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루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저희 입법부에서도 정말 그 창구가 돼야 되지만 이제 제가 과거에 그 뭐 학계에 있으면서 경험은 정부의 각종 중요한 그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에도 우리 지역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우리 지역의 그 목소리를 내고 또 우리 지역을 중앙정부에 정말 이해시키는 것이 대단히 그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계의 역할도 중요하고요. 또 지금 그 우리 최지연 사무차장님 나와 계십니다만 우리 광주의 그 시민사회도 우리 지역민들의 뜻을 모아서 어떤 그 열망을 같이 뭐 표출하는 이러한 노력들도 중요하죠. 그래서 함께 결국 목소리를 내므로써 그 그림을 처음에는 조금 그림이 엉성하더라도 이 그림이 점차 여러 그 그룹을 거치면서 좀 다듬어지고 또 만들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또 소통의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함께 학계와 또 시민사회단체 저희 또 그 입법부 또 집행부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전문가 그룹과 함께 이런 우리 지역의 그 큰 그림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소통의 노력이 먼저 절실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각에는 광주 전남북 출신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지만은 청와대 실장 또 수석에는 3명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좀 활용하고 그분들이 좀 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은 어떨까요? 지역에 지금 보면은 지금 정무수석 그리고 이제 홍보수석, 국가안보실장 이렇게 3분의 이제 수석들이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은 이제 미래전략수석이랄지 또는 경제수석 또는 국정기획수석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 지역 인사들이 좀 발탁이 됐으면 더욱 바람직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만 앞으로 있을 이제 차관급 인사 또는 이제 비서관 인사에서 그런 경제부처나 또 미래전략사하고 관련된 우리 지역의 인재들이 중용이 돼서 지역경제 보탬이 될 수 있는 역할들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좀 벗어난 얘기를 일 수도 있겠는데 실은
이런 정치권의 모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든 국가의 영향을 많이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정당 구조가 양당 구조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물론 뭐 그런 게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또 그로 인한 또 폐해들도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지난 선거 과정을 되돌아보면 그런 어떤 정치 구도의 변화를 또 우리 지역민을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바랐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인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양성이 되고 또 그런 부분이 또 중앙정부에도 진출하고 하는 부분이 실은 그러니까 그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또 나올 수 있도록 또 군소정당이나 또 그런 부분들에서도 활성화되고 정치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뭐 이제 요즘 많이 학계나 또 아니면은 뭐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이렇게 진출하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런 곳에서 또 활동했거나 아니면 그런 역량이 있었던 분들이 중앙정부가 또 지방정부라도 뭐 이렇게 진출을 해서 그런 걸 표출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어떤 다양성 측면이나 또 그런 다양성이 또 이렇게 성숙해서 또 많은 이런 좋은 어떤 과제들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크게 좀 보고요. 예. 그리고 지역의 이제 공약이나 이제 실은 그런 부분 한 번 더 좀 짚고 싶은 게 어떤 지역 발전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게 되면 그간에는 어떤 토건 중심이 좀 되게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가시적으로 어느 시기까지 뭐를 완성을 하고 또 건축물이 들어서고 뭐 도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그 박근혜 그 후보께서 광주 전남 공약을 보면 이제 예전에 비해서는 그런 식의 공약은 많이 축소가 되고 좀 미래지향적인 그런 슬로건을 제시한 것은 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공약에 그게 제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또 아니면은 그 공약에서 이제 담지 않았다고 해서 앞으로 이제 그 공약만 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의 어떤 발전 전략이라거나 이게 이제 다 되진 않을 것 같은데요.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도 싱크탱크가 있습니다. 실은 활용을 하고 또 그런 것들에서 좀 이렇게 잘 도출이 돼서 이게 이제 많이 제한이 되면 그게 이렇게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꼭 누구를 통해서만이 그게 제시가 된 것이 아니라 좀 이런 것이 공론화될 수 있는 좀 그런 공시적인 좀 통로들이 그런 것들 마련하도록 우리가 좀 요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안에서 토론이 되고 논의가 돼서 좀 이렇게 이제 정책으로 실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중에 이제 민주당의 독점 구조, 요즘에 계속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해 총선 통해서 첫 진출하셨는데, 민주당의 독점 구조가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얘기, 그 부분 간단히 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그런데 제가 역으로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어떤 형태든 독점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보면 정말 그 참여정부 때 정말 역차별, 우리가 영남에 대해서 그러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을 때 영남에 대해서 정말 차별을 했느냐, 영남이 피해를 받느냐, 또 뭐 김대중 정부 때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어떤 그 경우에도 저희 민주당이 그 정권을 그 장악했을 때에도 특정 지역에 대한 차별이나 또 영남에 대한 피해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그 우리 그 민주당이 지금 이 호남 지역에서 말하는 소위 독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어서 그런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지금 아까 이제 군소 정당도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초선입니다만 지금 이제 한 8개월 됐어요. 근데 국회에 들어가서 상당히 무력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제가 민주통합당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으면서도 민주통합당이 여전히 힘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입법 그 과정에서,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정말 필요한 입법들을 그 통과시키지 못하는 좌절해야 되는 경우가 참 제가 그 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만약에 민주당도 이럴진데 군소정당의 국회의원이 가서 정말 어떤 구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또 의문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토론하다 보니 또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아주 짧게 한 말씀씩 해주시죠. 자, 어느 분이 먼저 말씀하실까요? 제가 먼저. 이명박 정부에서 두드러진 게 한마디로 양극화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걸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모든 국민이 행복한 새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이제 비전을 내세우신 것 같은데 이 양극화가 계층 양극화 문제는 복지 문제라고
복지 문제로 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지역 간의 양극화에 대해서는 아직 중요한 발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 정치에 대한 개념 규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시점에서 필요한 정치는 역시 국민들의 정말 어려운 분들의 그 눈물을 진심으로 닦아줄 수 있는 정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정말 특권, 혹여 또 수혜계층만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정부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을 합니다. 국민의 대통합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어려운 계층에 정말 가슴 아픈 점을 풀어줄 수 있을 때 통합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 정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초심을 잃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저희들 이제 공직자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 초기 내각에 대한 지역민들의 우려들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대단한 걱정들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인사 대탕평에 대한 기대를 다시 한번 또 해봅니다. 인사 대탕평이 이루어져서 지역 균형 발전 그리고 대통합의 그런 통합의 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지방 분권을 통한 지역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박근혜 정부에 또 기대해 봅니다. 예. 네. 예, 또 어려운 시기에 또 출범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앞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회 약자, 또 양극화, 또 지난 정부에서의 실정,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과제들을 잘 현명하게 잘 풀어주는 정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국민들이 나중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우리 역사에 기록되기를 아마 많이 바라실 건데요. 꼭 그렇게 성공해주는 대통령으로 기대를 합니다. 네, 오늘 네 분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부터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됩니다. 호남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그 약속 꼭 지켜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